그냥 겁 없이 막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그만이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플랜을 깔끔하게 잘 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돼 있네? 너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고 쿨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15분 정도 그 사람의 잡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너의 고민을 물어보거나 얘기를 해봐라. 답을 안 올 수도 있으니까 한 30명 물어봐라. 그 사람들이 너가 30명한테 보냈을지 한 명한테 보냈을지 모를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패스가 보이잖아요. 그거를 따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인공들의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홍한솔님은 미국 UC 샌디에고에서 산업공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2012년부터 교육용 로봇 업체 로보링크를 창업하셨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된 로보링크의 홍한솔 대표님과 함께 어떻게 비전공자가 로봇 코딩 교육 회사를 만들게 되었는지, 로보링크가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에서 배운 깨달음들, 대표님이 삶을 대하시는 자세와 마음가짐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솔 대표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로봇 교육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홍한솔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드론이나 로봇, 교육용 제품들을 활용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스템 교육,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그리고 코딩을 좀 재밌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드론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대회에서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2,000개 정도 팀이 저희 드론을 활용해서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귀여운 6살짜리 아빠이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남편입니다. 네,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는 제일 유명한 제품이 코드론이라는 제품이고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코딩을 저희가 이제 레슨을 주고 아이들이 이제 따라하면서 코딩을 하고, 코딩을 하면 이제 드론이 그거에 맞게 뭐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센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미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회를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재밌게 코딩이나 스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4,000개 정도 학교에서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좀 교육을 재밌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드론이라고 하면은 코드랑 드론이랑 합쳐서 코드론인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뭐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뭐 과학상자 시대도 있고 아니면 레고 시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사이언스 키트나 아니면 이런 레고나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해서 했었고, 근데 저희가 처음에 회사를 시작했을 땐 조금 더 학원업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으로 치면 애프터 스쿨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로봇이 있었고요. 추후에 드론 키트를 했는데 확실히 드론이 날고 이러면서 익사이먼트 이런 게 훨씬 올라가더라고요. 아, 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확실히 컴퓨터로 코딩을 하고 이럴 땐 아무래도 이런 스크린에서 발생이 되는데 자기네들이 스크린에서 한 게 이제 하늘을 딱 날고 이랬을 때 효과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로봇 회사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의 시작도 그렇고 좀 교육 회사 느낌이 또 강력하게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시려고 하시나요? 저희가 나중에 밸류에이션도 잘 받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드론 회사, 로봇 회사를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의 파운데이션은 교육 회사이고 저희가 하는 업도 교육업이기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교육 쪽으로 하는 게 제일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 회사고 그리고 이 교육을 가장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쓰고 있죠. 로보링크 이전에 스포츠 관련된 기업을 창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공계 교육 분야로 넘어오시게 되신 거예요? 되게 좀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야구를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제 파트너가 좀 유명한 야구 선수였었거든요. 와이프 같은 경우엔 유명 골프 선수였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같이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저희가 두 가지 영역을 했었는데
한 가지 영역은 그런 코칭이나 교육 관련된 쪽이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랑 막 그렇게 크게 뭐 분야는 좀 다르지만 하나는 스포츠고 하나는 스템 교육이고 그래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 코칭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닮은 점이 있었고 다른 방향으로 했었던 건 약간 방송권 이런 것도 했었는데 저는 좀 많이 분야가 달랐었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는 좀 심플하게 저희가 한 1년 하다가 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잘 안 되고 난 뒤에 이제 한번 또 도전을 해볼까 아니면 나도 그냥 다른 사람처럼 취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더 늦기 전에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권이라고 하시면은 중계권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막 한국 스포츠 미국에서 중계하는 그런. 네,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통 팀을 응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으면 토트넘을 응원하고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에 있으면 맨체스터를 응원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따서 야구를 좋아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겨울 때는 캐리비안 리그라고 딱 한 곳에서밖에 야구를 못 보는데 저쪽에 한국 선수들을 보내가지고 방송권을 해서 한국 쪽에 팔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결국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거를 배우셨나요? 일단은 뭐 배운 거는 워낙 많은데 캐시플로우가 정말 중요하다 이걸 배웠고 그때는 좀 저희 능력에 비해서 꿈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큰 것들을 많이 노리고 한 번에 좀 대박을 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단계 밟아가면서 저희가 매출을 내고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이런 거를 더 잘했으면 결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해서 두 번째 할 때는 스타트업 자세로 돈을 많이 아끼고 매출을 좀 내면서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됐죠. 자금 유동성 확보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작은 거부터 실행해야 되는 게 있군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자금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사업의 단순화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했고 그 다음에 1년 하고 망했으니까 졸업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어서 그때는 사실 뭐 피드해야 되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였기 때문에 뭐 라면 먹을 정도만 벌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처음 스타트업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회사니까 오피스가 있어야지 뭐 이것도 있어야지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두 번째 시작했을 때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2달 동안은 그냥 거기에서 있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학생들 집에 가서 옛날에 막 과외하는 것처럼 그룹으로 해서 5명씩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5명이 뭐 좀 있다가 20명이 되고 20명이 한 100명이 되고 그래도 한 2달 만에 한 100명 정도를 모았거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피스도 얻고 뭐 이렇게 조금씩 시작을 했죠. 언제부터 로봇을 좀 제작하고 로봇 교육 회사로 이렇게 거듭나기 시작했나요? 처음에는 정말 허접한 걸로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했을 때는 막 진짜 애들하고 하는데 막 키트에서 막 연기 나고 막 이럴 정도로 정말 했으면은 안 되는 것들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2년 반 정도 한 다음에 킥스타터에 처음으로 제품을 올렸어요. 그것도 제품이 훌륭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샌디에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쓸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제품은 있었는데 정말 허접했다가 조금씩 나아지고 한 2년 좀 넘었을 때는 저희가 터치를 안 해도 팔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 나왔었죠. 이제 궁금한 게 대표님이 이제 뭐 기계공학과나 아니면 뭐 컴퓨터공학과가 아닌데 로봇 제작은 또 어떻게 저도 지금 사실 좀 막막한데 연락을 해서 어떤 공장에 뭐 어떤 피스들을 해야 되면 이런 것도 아예 모르고 이런데 과외하던 비전공자가 어떻게 로봇을 제작할 생각을 했고 어떤 과정을 또 거쳐서 그렇게 로봇까지 제작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을 때마다 최대한 도움을 많이 구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UX 디자이너긴 한데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어서 그래도 좀 두루두루 할 수 있는 편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진 데는 한국에서 아버지 네트워크 통해서 최대한 많이 도움을 구했고요. 지금도 사실 많이 여러 군데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는 게 키였죠. 드론을 제작한다고 할 때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나 아니면 걱정 같은 거는 없으셨어요? 각 스테이지마다 좀 달랐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진짜 그냥 겁없이 시작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뭔가 해야 될 게 있었고 항상 좀 리스크가 있었고 딱 이렇게 해봤는데 되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은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계속 하다 보니까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약간 돌을 굴리기 시작해서 계속 굴려야 하니까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딱히 막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보다는 이걸 해야 하니까 아니면 이걸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 건가요? 네. 그리고 사업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러러보았었던 창업자분들이나 멘토분들 저희가 도움 많이 받았던 분들 그런 분들을 막 우러러봤었는데 어느샌가 저희가 비슷한 위치가 되고 심지어는 막 넘는 위치가 되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냥 겁없이 막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막 특별히 걱정 같은 걸 하지도 않았고 이걸 뭐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그만이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플랜을 깔끔하게 잘 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씩 마라톤처럼 우리가 40 몇 킬로를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고 그냥 100m 하다 보니까 이게 돼 있네? 이런 식. 어떻게 보면 100m를 전력으로 계속 달렸으니까 거리 내내 어떻게 보면 전력으로 달린 거네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렇게 플랜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42km 뛸 때 저희가 뭐 한 60km 뛰고 이랬을 수도 있을 텐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기도 해서 막 특별히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도전들을 하셨을 때 실패를 해도 회사에 막 명운이 달릴 정도의 실패를 하지 않도록 좀 리스크 관리한 부분도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올인을 하면서 푸시하다가 잘 풀린 케이스인가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는 스타트업 용어로는 부스트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펀드레이징을 하고 기관 투자자한테서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1년, 2년 뒤면 이제 이만큼의 burn rate이 있어서 이거 안 하면 우리 회사 망한다. 그런 게 사실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버는 대로 그걸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만약에 저희가 망하게 되면은 저만 망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는 안 가는 그런 스트럭처로 가는 게 있어서 근데 뭐 노력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 받은 데만큼 아니면 그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올인이었고요.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망해도 저만 망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좀 적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눈이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눈덩이가 커지는 느낌처럼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이렇게 막 크게 고민할 것도 없었고 크게 걱정할 것도 없었고 계속 이렇게 그냥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커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되게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아직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고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초반에 막 망하거나 막 이거 뭐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이제 열정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시작을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초반에 이렇게 열정이 엄청 크게 있을 때 일단 굴릴 수 있는 만큼의 그 눈을 만들어야겠다. 어떻게든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놓고 언덕에서 이렇게 밀어놓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별 생각 없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언제 한번 뉴욕에 이제 촬영을 간 적이 있는데 우버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우버를 타고 브루클린 브리지 넘어가지고 지금 뉴욕에 들어가고 있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막 그렇게 뉴욕으로까지 날아가서 영상을 찍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일인데 이거를 시작하고 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됐고 그냥 결국에 뉴욕까지 와서 이렇게 촬영한 이유는 그냥 재밌어서구나. 그래서 그 사명감과 막 약간 이런 열정과 이런 부분은 초반에 이제 그게 옅어지기 전에 최대한 많이 굴려놓고 벌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재미 느끼면서 수습하다 보면은 굴러가는구나. 네, 근데 그걸 또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몇천 개의 학교가 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될 수 있구나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어떻게 하느냐의 방식이 되게 많이 다를 텐데 저나 아니면 주영님이나 그 방식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벌려놓으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는 그게 잘 맞는 것 같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렇게 굴러지는 사이즈가 커지면 해결해야 될 것도 좀 많다 보니까 계속 막 이렇게 바쁘게 하다 보면 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될 방향도 정해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뭐 완전 부스트랩으로 핸드폰 2대 들고 녹음하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뭐 투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유튜브 업체랑 계약을 해서 돈을 내야 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 사비로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부담이 적어서 이 영상 조회수나 이런 것도 스트레스 솔직히 많이 안 받고요. 제가 함께 해주신 분 시간을 죄송해서 그렇지 저는 사실 조회수가 안 나도 상관이 별로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지만 그냥 몇 분들의 인생에 좀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래서 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막 상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부담도 없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너무 큰 눈을 쌓다 보면 그 열정과 사명감이 살짝 옅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좀 안 좋은 부담이나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자금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정말 그렇게 회사가 망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도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챙기다 보니까 뭐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밀어 굴려 보내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한 부분에서 생각드는 거는 한소님이나 저나 하는 것처럼 부스트랩 할 때 단점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부스트랩을 안 하는 실제 기관 투자를 받고 더 큰 자금력이 있고 더 많은 직원들이 일하는 회사들과 경쟁을 할 수 있냐가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개인 채널이고 돈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대표님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였잖아요. 경쟁사들과 경쟁이 됐나요? 제가 한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저희 스페이스에 되게 인베스트먼트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투자가 많이 들어왔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안타까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뭐 약간 믹스드 필링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앙키라는 회사도 있었고 애플에서도 투자 많이 받고 애플 키노트로도 나오고 애플 스토어에 쫙 깔려 있으면서 그래도 1밀리언 유닛 뭐 이렇게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소셜 로봇에 가깝긴 한데 저희랑 살짝 겹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또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망했고 스피어라는 또 회사도 이제 투자를 많이 받고 한때는 뭐 스타워즈 토이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가 뭐 그 해 가장 많이 팔린 토이 게다가 스타워즈 브랜딩 달고 이래서 완전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거기도 사실 엄청 타격을 많이 받고 지금은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가 그래도 교육 쪽에 집중하면서 이제 최근엔 많이 살아났거든요. 잘 됐을 땐 한 1년에 150 밀리언? 그러니까 그게 한 2천억. 네. 네. 그 정도 1년에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더 올라갈 거냐 이러면서 거기에 투자가 더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실적이 좀 안 났죠. 원래 하려고 했었던 말의 포인트는 그때 캐피탈 투자가 많이 됐었던 데들은 잘 안 됐어요. 당시에 받고 이랬을 때는 와 저런 데랑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고 막 킥스타터에 막 올려서 막 5만 불 20만 불 하고 있어서 좋아하고 있는데 저기랑 경쟁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나니까 결국에 스피어란 회사는 그때부터 사실 교육 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 쪽은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방향성이 갈팡질팡하다가 거기도 망할 뻔하다가 기사회생을 했거든요. 갑자기 빵 터진 회사인데 거기에 자금이 들어오다 보면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엔 300 밀리언, 500 밀리언 뭐 이렇게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회사의 정체성이 아직 안 잡힌 상태에서 너무 많은 캐피탈이 들어오다 보면은 방향성이 잃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가 투자를 받기를 원했었는데 못 받았고 근데 이제 돌아보면은 와 그때 우리가 만약에 투자 그래도 어느 정도 받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그랬으면은 오히려 지금의 방향성을 못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에는 교육 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때 안 받고 이런 것도 오히려 저희한테 행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기에 사공이 많지 않다 보니까 확실한 한 파운데이션을 기반을 만들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된 계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가고 싶은 그 데스티니를 저희가 계속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현금 흐름만 잘 돌면 망할 일은 어떻게 보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계속 새로운 발전들을 만들고 새로운 투자들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힘이 좀 쌓였고 좋은 시기를 또 만나고 뭐 이래서 네. 회사가 성장한 그런 케이스군요. 네네.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큰 기관 투자 안 받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제일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부스트래핑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닌데 질문한 거에 조금 딴소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을 하면은 돈을 벌어야 되고 이익이 나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스트랩하고 그러다가 펀딩이 들어오고 하면 더 커지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처음 할 때만 해도 공식적으로 스타트업 돈 버는데 집중하지 마, 유저 모아, 마켓쉐어 모아, 돈 써, 이런 것들이 공식이었어요. 마케팅 많이 하고 성장 많이 하고 유저 베이스를 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걸 사용해서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돈 버는 거 걱정해 이거였는데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 보면서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서 이해는 되는데 이거 우리 사이즈에서 어떻게 하지 이런 거가 되게 많다가 코비드 이후쯤에 이제 그게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모든 쪽에서 유니콘 쫓지 않고 조금 더 탄탄하고 이익 내고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는 또 그래서 저희가 그때 택한 방식이 요즘에는 그래도 잘 먹히는 방식인 것 같고 근데 저희는 그 당시에는 2단화였어요. 그때는 저희가 공식에 맞게 잘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제 신기했던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3프로 TV였나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저 할 때 이재용 회계사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그냥 듣고 있는데 제가 아는 거의 모든 95% 정도의 거의 99% 거기 소개되는 그 마켓을 리딩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다 적자더라고요. 근데 더 크면 클수록 더 큰 적자를 얻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기업은 약간 이익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기업들이 그냥 빚만 계속 늘어나고 뭐 사용자들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얼만큼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2, 3년 사이에 갑자기 투자 시장이 이제 얼어붙으면서 되게 많이 파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이 현금이 들어와야지 이제 운영이 되는 적자가 1년에 뭐 몇백억씩 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자금 흐름성이 막히니까 망하는 걸 보면서 느낀 거는 불경기 때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을 확실히 내는 회사들 이제 위주로 이제 투자도 좀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선택이겠죠. 그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 선택일 텐데 그런 부분들 확실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투자 시장이 뜨겁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스트래핑도 확실히 좋은 방식이겠다. 근데 그 부스트래핑 그러면 한다고 했으면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팁 같은 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팁 있죠. 일단 가족이 없어야 되고요. 네, 먹여 살릴 와이프나 애가 없으면 훨씬 쉽고요. 조금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만약에 지금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시작할 때는 그래도 나만 뭐 라면 먹고 살 정도면 뭐 살 수 있는데 뭐 망해봤자 뭐 아직 젊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게 아니면 투자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버텨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창업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힘든 게 많거든요. 그리고 부스트랩을 하면 또 단점이 성장이 확실히 느린 거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창업을 하고 뭐 한 10년 하다가 잘 안 돼도 아직 어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좀 없었고요. 그래서 책임져야 되실 분들이면은 부스트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래 가실 수 있으면 부스트랩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저희 교육 쪽은 부스트랩 하기가 좀 쉽거든요. 네, 과외나 이런 게 확실히 네.
근데 막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앱이나 뭐 이런 데들은 사실 부스트랩 하세요 해도 저는 어떻게 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 좋게 저희 쪽에는 그래도 잘 맞았다. 예, 부스트랩 하실 거면 팁 특별히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보편적인 팁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도움을 받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부스트래핑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투자를 받으면 이제 투자 기관에서 오는 뭐 벤처 캐피탈에서 주는 그런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 부담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네트워크 구성이나 이런 건 어떻게 확장을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네트워킹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도 생각했고 근데 네트워킹 하면은 되게 시간 낭비 많이 하잖아요. 막 가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한 방법은 그 네트워킹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를 나한테 오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로봇 밀업을 만들었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밀업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게 뭐 동아리 모임 같은. 네네. 그래서 거기 밀업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샌디에고 로보틱스 클럽을 만들고 그 미팅을 저희 오피스에서 했어요. 처음에 킥오프 했을 때는 한 5명 정도 갔는데 진짜 오합지졸만 로봇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그 중에 한 분은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분이어서 그나마 그분이 저희 중에서는 로봇을 제일 잘하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랬더니 어쩌다가 우연히 걸려가지고 그 모임이 한 5명, 7명, 8명 이렇게 됐을 때 8번째 분이 그래도 나름 로봇을 아는 분이어서 그분이 계속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또 그분이 또 다른 분 물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화요일마다 밀업을 했거든요. 제 오피스에서. 근데 한 3년 정도 하니까 한 1,400명 이 정도 됐었나? 와. 네,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로봇 관련 밀업에서 한 4번째로 큰 걸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전 자연스럽게 지금 주영님이 팟캐스트 하시는 것처럼 스피커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로봇 관련된 스피커를 일주일에 한 명씩 찾아야 되고 그거가 제가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그냥 익스큐즈가 돼서 그 전문가들을 만나고 우리가 이런 로봇 밀업 있는데 여기 와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주세요 하다 보면 로봇 교수분 만나고 로봇 스타트업분 만나고 로봇 대표님 만나고 로봇 엔지니어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거기 통해서도 저희가 하이어도 많이 했고 정보도 많이 얻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 오피스에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은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냥 그거 외에도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 많이 했었는데 시간 낭비하는 네트워크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은 너무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냥 가서 그냥 술 마시고 시간 낭비할 거면 스타트업 하느라 시간 없는데 그쵸. 안 그래도 없는 시간 쪼개서 가는 건데.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네트워킹 이벤트 가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뭐 뭔 의미가 있나.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회 초년생 입장으로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나도 도움을 못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안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일단 먼저 좀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자. 내가 뭐 할 말이라도 좀 있어야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뭔가를 얻어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팁들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팁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와 진짜 세상에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게 첫 번째 팁인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링크드인 같은 데 가가지고 저는 항상 롤모델을 찾고 아니면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롤모델을 찾고 그냥 물어봐요.
나 너가 하는 거 배우고 싶고 너처럼 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되냐 15분만 달라 이렇게 해서 안 해주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절을 해도 뭐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물어보는 편이고요. 뭐 워낙 유명한 얘기인데 너 주변에 가장 친한 5명이 평균이 너를 뭐 represent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최대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그 이스라엘 출신 인베스터면서 한국 시민권을 따신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분인데 그분이 항상 한국인들에 대한 불만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되게 많이 만나는데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처음 만나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너 이거 잘하지 너 이거 이렇게 해서 나 좀 도와줘 이러면서 숙제를 준대요. 처음 만났는데. 네. 근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대라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고 뭐 그런 거 많이 못 물어보고 이러는데 결국에 이 사람은 한국 시민이면서 한국에 열정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뻔뻔해지고 그렇게 원하는 걸 그냥 단도직적으로 물어보고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숙제를 주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성공한 쪽도 많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타트업 씬도 워낙 발달이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쪽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될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일단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고 정확한 걸 물어봐야죠. 딱 전문 분야를 물어보고 그냥 뭐 아무한테나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면 안 되지만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원하는 거를 딱 알면 딱 그걸 해달라고 하고 팔로우업하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겠죠. 내가 제공할 만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게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파악이 시작이 돼야겠다. 내가 이 네트워킹 이벤트나 이 모임을 통해서 얻고 싶은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해야 되는구나. 뭘 줄 수 있는지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네트워킹 이벤트를 나에게 쓸모있게 만들려면 내가 뭘 원하는지부터 파악을 해서 뭘 물어보고 싶은지를 준비를 해가는 게 중요하겠다. 네, 그게 확실히 느껴진 것 같아요. 왜냐면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하면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확실히 이 로봇 미터에 가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쓸모가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진짜 쓸모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포커스가 없기 때문에 이 걸러내는 채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걸리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면 내가 뭘 줘야 할지는 그렇게 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도움 주는 건 그 다음 사람들한테 저희가 전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그 pay forward 문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내기일 때 좋은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고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후배들한테 주고 그냥 뻔뻔하게 도움 청하고 그분들한테 꼭 돌려주는 거 생각 안 하지만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위치가 됐을 때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게 참 너무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도움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같이 선배들이랑 밥 먹을 때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학생인데도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됐고 그냥 후배들 밥 사줘라. 그래서 저도 항상 후배들 만나면서 계속 밥을 사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장선이 아닐까. 네. 그래서 후배 입장에서는 좀 당당하게 좀 뻔뻔하게 일단 물어봐라. 두드리면은 열린다. 네.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사실 4번째 인터뷰에서 배성민 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한수 대표님 얘기를 듣고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분 인터뷰를 너무 하고 싶다. 성민 님 도움도 많이 주시고 샌디에고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셔가지고 성과를 내시는 분이 있구나 하면 꼭 대표님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연결고리가 사실 너무 없어서 제 그 유교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형성된 후에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네. 대표님이 어떻게 우연찮게 연락을 주셔서 만나게 됐지만 원래 같았으면 더 다음번에 물어보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저도 그걸 많이 이제 느껴가지고 이거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물어봤는데 된다고 막 다들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러셔서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이제 진짜 너무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느꼈죠. 아 그냥 물어보기만 해도 열리는 문이 생각보다 많구나.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열어보는구나.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그때 대표님 만났을 때 제가 컨텐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 미터에서 스피커들 찾으면서 이 미터이라는 게 그 사람들과 만날 핑계가 된다는 것처럼 저도 팟캐스트라는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대표님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2-3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핑계나 구실될 만한 자기 재밌는 무언가를 하나 시작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이런 게 있으면 훨씬 편하죠. 연락하기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있으면 훨씬 편하긴 한데 그런 핑계 같은 게 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도 같이 소속돼 있지만 그 소켈 K그룹 뭐 이런 KSCA 뭐 이런 그룹들 들어가가지고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이러면 원하는 분들 모시고 이런 거 하기도 좀 편해지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도 하기 싫고 아니면 연결고리가 없고 이러면 그냥 진짜 링크드인으로 해서 연락해도 생각보다 연락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네트워킹 관련해서는 제가 대학교 때 읽었었던 책인데 Never Eat Alone 네. 그 키트 페라지가 쓴 책인데 결국에는 그 혼자 밥 먹지 말고 그리고 항상 네트워킹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 보면서 배우고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그거 보고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사람이요? 네. 대학교 때.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너 책 너무 잘 읽었다. 이거 정말 재밌었다. 다음에 한번 만나고 싶다 이랬더니 너 일본으로 올래? 이러는 거예요. 답이 와서. 그러면서 자기가 컨퍼런스가 있는데 자기 어시스턴트 연결시켜주면서 이 영 젠틀맨한테 컨퍼런스 티켓 하나 주라고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갈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때 못 갔는데 와 키스 페라지 좀 후회하시나요? 당연히 후회하죠. 그때 후회할 것 같으면서 답변을 보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학교에서 뭔가 빠질 수 없는 미터인지 파이널인지 뭔가 있었어요. 그 딱 기간에. 그래서 학교를 페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못 갔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무런 연결고리 없는 분, 되게 유명한 분한테 그냥 이메일 띡 보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오라고 하고 거기 갔으면 또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생각보다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고 진짜 두들기면은 답변이 올 때가 있다 이런 것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으면서 놀란 게 저도 사실 이 책 중학교 때 읽었습니다. 혼자 밥 먹지 마라 라는 키스 페라지라고 나오네요 한국어로는. 근데 이제 듣고 약간 소름이 돋아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너무 삶에서 일찍 이걸 읽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무 계산적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강조했던 게 이제 팔로우업 강조를 되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만남을 이제 계속된 인연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미팅 끝나고 한 번씩 이렇게 팔로우업 보내라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회사 CEO가 얘기했었던 것들 중에 이제 가장 큰 거가 팔로우업 잘해라. 본인은 어떤 미팅을 하는데 무조건 예외 없이 어떤 일이 있든 2시간 안에 팔로우업 이메일을 꼭 보낸다고. 근데 그게 이제 너의 인생을 확실히 바꿔줄 거니까 그렇게 꼭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 두 분이서 하라 하니까 저도 이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제 기억엔 중학교 때 읽었던 위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남아있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다는 거 보면 참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왜냐면 사실 저도 CEO한테 보냈어요 이메일을. 근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레드를 한 3-4번 주고 받았는데 정말 바쁜 사람들도 이렇게 남들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꼭 이거는 잘 사용해보면 좋겠다. 한국인도 이제 예의를 너무 차리다 보니까 대표님 이제 얘기 들으면서 그게 참 너무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트워킹을 계속 찾아가는 게 참 힘드니까 네트워크가 나한테 오게 만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시작했던 그런 미트업들이 매주 이렇게 계속 커지면서 이제 1,400명이 되고 미국에서 가장 큰 미트업이 됐는데 말은 쉽지만 그거 이제 계속 꾸준히 만들어 가서 키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 같이 이제 엄청 큰 스타트업 씬이나 로봇 씬이 있는 도시도 아니고 샌디에고가
그렇게 미드업이 커진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 회사 했을 때도 그렇고 그 밀업도 그렇고 진짜 그냥 꾸준함과 끈기의 힘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로봇 밀업을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못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게을러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꾸준히 하고 이러니까 진짜 숫자가 계속 쫙쫙쫙쫙 늘고 이러는데 이제 저희가 활동을 안 한 순간부터 딱 플래토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계속 해가지고 이게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매주 새로운 사람 계속 찾는 연속성이 참 중요하다. 네. 그게 뭐 스피커 찾고 이런 것들은 뭐 제 네트워킹 이런 데 좋았었던 것 같은데 그냥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그 사람들의 화요일이 비어 있는 거예요. 화요일은 로봇 밀업하는 날이니까 다른 이벤트는 없애고 그러면 항상 레귤러가 30명 정도 오고 이러니까 근데 30명들 오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 친구 불러오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커지고 이러는 거죠. 주영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 많이 보니까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맨날 생각하는 게 진짜 딱 가능하면 1%씩만 늘리자 하루에 1%씩만 늘리면 되게 작은 숫자인데 1년이 지나면 36배가 커지는 숫자잖아요. 복리의 무서움 이런 거 같은데 그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진짜 조금씩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 늘리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냥 되게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1% 늘리는 거 생각하면서 진짜 한 0.1%라도 늘리고 0.5%라도 늘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푸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냥 매일매일 하자. 네네. 매일매일 하는데 유지를 하면은 그게 성장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성장을 시켜야죠. 하는 것보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매일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1년이 36배 되니까 며칠은 뭐 그냥 비슷하게 하고 어떨 때는 또 조금 하고 근데 이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또 2% 잘 된 날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크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매일 한 사람들이 결국엔 세계 최고가 되는 것 같더라. 특히 운동 쪽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코비 브라이언트라던가 만바 멘탈리티. 네, 만바 멘탈리티 뭐 아니면 이치로 같은 경우에도 뭐 365일 중에 하루를 못 갔다. 하루 못 간 게 배팅 케이지가 안 열어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김연아, 뭐 펠프스 뭐 다 마찬가지고 특히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일 별 생각 안 하면서 그냥 뭐 하는 거니까 그냥 계속 하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냥 이건 하는 거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좀 최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며칠 좀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5배 노리고 7배 노리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렇게 해야 세계 최고가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거기 이제 뭐 재능도 입혀둬야겠지만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스포츠는 룰이 있고 그게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서 사실 인생에서 스포츠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스포츠만큼 인생이랑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험 보듯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컨트롤 베리어블 변수들 조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발견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조정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 이런 게 입증이 됐다. 최대한 내 인생에서 적용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접근하고 같이 이제 스포츠 하는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너가 일을 한 번이라도 너 지금 라크로스 하는 것처럼 운동하는 것처럼 접해본 적이 있냐 이렇게 슛을 너가 지금까지 뭐 몇천만 몇만 번을 쐈을 텐데 너가 지금 하는 일 중에 그 스킬 정확하게 연마하기 위해서 너가 반복 행동을 몇 번이나 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약간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약간 돛 닦듯이? 약간 이렇게 레벨업 하듯이 하는 일을 스포츠처럼 연마하는 식으로 하면은 또 참 많이 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되는데 그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2년을 다니면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군대 갔다 오면은 전공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전공 밀어놔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충 이제 듣고서 그 컴퓨터공학 수업을 다 밀어놨어요. 2학년 뒤로. 그래서 앞에 거 전공 아닌 거를 다 듣고 군대를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몰랐던 거는 3학년부터 인턴을 따야 되는데 코딩을 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근데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군대에서 한 1년 남았을 때 깨달았어요. 와 이거 대충 보니까 리크루팅 시작이 8, 9월에 시작하는데 우리 학교는 9월에 시작하고 내가 저녁이 8월인 거예요. 그럼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 자소서 쓰고 준비하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졸업하고 나서 취업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니까 무조건 학교를 떠나기 전에 직장을 잡아야 되지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2학년 끝나고 왔기 때문에 진짜 돌아가자마자 시작해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코딩을 할 줄 모르네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유데미 같은 코딩 가르쳐주는 웹사이트에 이제 막 찾다가 좋은 딱 프로그램 하나 잡고 이것만 진짜 하루에 1시간씩 하자 라고 해서 매일 1시간씩 했었어요. 정말 매일 1시간씩 했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사이버 지식 정보망에 가서 그냥 항상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뭐 페이스북 하고 옆에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스타크래프트 깔아가지고 스타크래프트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시작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더라고요. 사이버 정보 지식방에 이제 저장이 안 돼요. 클라우드 아이디 개발할 수 있는 저장되는 그걸 또 찾아서 한국 기업이었더라고요. 구름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저장을 컴퓨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하고 일단 1시간은 강의만 계속 듣고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이디를 프린트를 했어요. 제가 코드 짜는 거 있잖아요. 프린터기로 하나씩 다. 근무 가거나 불침번 있을 때 가슴팍에 갔다가 이렇게 쫙 펴놓고 그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좋더라고요. 이게 파일 구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시프트 하면서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그러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얼만큼 쌓일까를 생각을 했는데 전역할 때쯤에 진짜 프로젝트가 2개 정도 끝나 있더라고요. 그걸 사용해서 이제 인턴을 잡게 되고 지금 그 인턴인 회사에서 3, 4년 다니게 되고 지금 좋은 상태로 와 있는데 미국에도 남아있게 되고 그때 참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하기 싫어도 그냥 앉아가지고 듣기만 했죠. 시간만 채우자는 느낌으로 그냥 대충 듣고 어쨌든 이해도 잘 못하고 그런데 1시간씩 매일 하다 보니까 그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6, 7개월쯤 남았을 때 핸드폰이 사용이 가능해져서 너 이제 핸드폰 사용되면 공부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또 좋았던 게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하니까 그 사이버 정보지식방이 진짜 사이버 정보지식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분위기가 또 잘 조성이 돼서 그래서 또 이제 공부 잘 하게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냥 테마가 일단 시작하고 조금씩이라도 하루하루 해결해 나가는 게 참 좋겠다.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한테는 잘 통하는 것 같고 네. 갑자기 쑥 하루아침에 잘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근데 저한테 잘 맞은 방식은 그런 것 같다. 주영님도 그런 것 같고 네. 지금 이공계 교육용 기기를 만드시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만드실 때 좀 고려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기술을 좀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흥미를 또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품을 만드실 때 어떤 부분들에 가장 중점을 두세요? 저희가 되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생각한 것하고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저희도 아이들이 의미 있게 코딩을 배우고 최근 트렌드랑 맞춰서 아이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구성 좋은 게 최고고요. 고장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건 되게 쉬워요. 아이들은 이미 재밌어하고 아이들은 이거 잘 갖고 놀고 아이들은 그냥 설명 안 봐도 그냥 처음부터 잘 쓰고 선생님들 바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컨슈머 마켓이라고 치면은 부모님이나 아이만 설득을 하면은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선생님, 그리고 구매자는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디시전 메이커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다 저희가 설득을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 3가지는 내구성 중요하고 교육을 할 때 반복성 중요하고 그리고 쉽고 재밌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테크놀로지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친숙하게 보여줘야 되고 제품부터 박스부터 그런 레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친숙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되게 바쁘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거 또 해야 돼 내가? 그냥 일 벌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워낙 바빠요. 진짜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해는 돼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잘 모르는 걸 또 배워야 되니까 되게 당연한 것들도 가르쳐줘야 돼요. 처음에는 저희가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다운을 어떻게 받아? 뭐 예를 들면 이러고 어디다가 받아? 네, 크롬을 키시고요. 그래서 크롬이 뭔데? 전혀 생각 못한 답변이 와요. 그래서 진짜 그냥 할머니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아이들은 날아다니고. 애들을 위해서 쉽게 편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투 트랙으로도 많이 가요. 그냥 학생들한테 던져가지고 자유롭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그런 데는 학생들이 그냥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래도 조금 더 열정적인 선생님들한테는 그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게 먹여줘야 돼요.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도 그 선생님들이 딱 시간 안에 간결하게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유저 테스팅 하면서 진행을 하죠. 네, 그래서 고려할 게 생각보다 많아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공계 과목 가르치는 여러 방식들도 있는데 로보링크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왜 기존의 이런 스템 이공계 교육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께 훌륭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는데요. 학생들한테 어텐션을 끌고 이럴 때는 사실 저희가 유튜브랑 시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유튜브, 마인크래프트, 뭐 로블록스 이런 거랑 너무 강력한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강력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랑 결국엔 경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결국엔 좀 재밌어야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밌고 흥미로워야 그 시간을 저희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드론을 해서 코딩을 배울 수 있고, 코딩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바이는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회 같은 데를 나가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데, 대회가 어떤 의미냐면 저희 쪽에선 축구 선수, 농구 선수, 풋볼 선수 이런 애들은 사실 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락스타잖아요. 걔네들이 제일 인기 많은 애들이고, 근데 안경 쓰고 저기서 쭈그리고 있었던 널드나 이런 모범생들이 처음으로 락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기가 코딩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거기서 우승을 해서 트로피를 갖고 오고 이런 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저커버그가 지금이야 마이크 저커버그지 뭐 고등학교 이럴 땐 사실 찐따였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나 사실 나중에 마이크 저커버그 될 애야. 나 이렇게 쿨한 애야. 이런 장이 여태까지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있어봤자 뭐 수학경시대. 근데 수학경시대에서 우승하면 멋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드론 대회, 로봇 대회 이런 거 우승하고 이러면 그래도 좀 그럴듯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고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너드남, 너드녀가 약간 섹시해지는 약간 그런 기회가 열린 거네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스포츠적인 재능이 없는 친구들도 그런 경연을 하면서 경쟁에서 이겨내고 이렇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걸 성취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도 느껴볼 수 있는 창이 되는 것 같고 참 좋네요. 그게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던 게 이 교육 프로그램과 이 로봇 교육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경쟁 상대는 유튜브고 로블록스고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이고 사실 그래서 요즘 같이 진짜 재미있고 애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이 도파민 폭발 대파티에선 어떤 교육 업체든 흥미와 동떨어질 수는 없겠다. 그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되게 어려운 미션이더라고요. 너무 어렵네요. 네. 유튜브를 이기려면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까지 이제 이기려면은 지금 기술과 이제 교육의 경계에 있는 일을 12년 넘게 하고 계시는데 시작하셨을 때 이 기술과 코딩 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완전 다르죠. 저희가 이제 코드론 처음에 냈을 때는 저희가 2016년에 냈는데 첫 버전을 냈을 땐 코딩이 뭐예요? 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코딩이 뭐예요?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드론이 뭔데요?로 넘어가요. 코딩을 왜 배워야 돼요?를 설명하고 드론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뭘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한 10분 막 이렇게 돼요. 빨리 도파민 터져야지 이게 구매로 하는데. 그렇죠. 네. 뭐 지금이야 코딩 진짜 할머니들도 아는 드론도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스킵되고 이미 그 학교나 이런 데서도 코딩 배우는 거 우리 이미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세일즈하기가. 네, 시장 규모도 많이 커지고. 네. 그래서 저희 시작했을 때랑 완전 딴판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물이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좀 빨리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마음가짐이나 자세로 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혹시 뭐 투자를 받으셨나요? 이제는? 아니요. 저희는 기관 투자는 받지는 않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쿼타보다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growing pain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성장통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을 unlearn하고 저희 스테이지에 맞게 다시 배우는 조정하는. 네, 그런 과정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많이 없고 모멘텀을 정말 잘 받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키우지?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훨씬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스트랩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허슬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회사에서 대표가 하지 않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나를 갈아 넣는 게 너무 당연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반복적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 팀한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거를 하면서 내가 더 중요한 것들을 못하게 막는 병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뽑으려면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그러면 트레이닝을 하면서 또 제가 다른 것들을 못하고 그러면 그게 병목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익숙한 거를 되게 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잡아가는 과정이죠. 네. 모든 리더십이 자기를 갈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워낙 익숙한 스타트업 모드로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 다음에 스케일업 모드를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저희 문화가 이제 바뀌어가고 그 문화에 새로 적응하는 것들도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잘 했는데 왜 이렇게 새로 해야 되지? 이렇게 새로 하니까 되게 늦게 가는 것 같은데 다 업데이트를 다 해줘야 되고 우리가 SOP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SOP라면 뭐 여러 가지 문서나 이런 것들, 뭐 Standard of Procedure, 뭐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을 이제 문서화를 해놓으면 한 명이 하던 것들을 3명이 할 수 있고 5명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스케일링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다 한 명 한 명 잡고 그냥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왜 이걸 굳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문서화를 해가지고 막 뭐 이걸 하고 너무 코퍼레이트 같은 우리의 스타트업 정신이 아니라 이거 안 해도 우리 성장 되게 빨리 하고 이러는데 왜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저희는 최근에 고민인 것 같아요. 빠른 변화를 또 다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그 끈끈한 팀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참 중요한데 그런 게 요즘 고민이시군요. 네. 되게 운이 좋게 그래도 좋은 귀인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분들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요. 그런 분들을 그냥 어드바이저로도 모시고 컨설턴트로도 모시고 점심 사드리면서 문대기도 하고 되게 많이 여쭤보면서 많이 묻죠. 회사가 필요로 한 그 대표의 모습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뵈면서 느끼는 건데 각자 다른 스테이지에 또 필요한 게 있는 것 같고 또 분기마다 필요한 모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힘든 직업인 것 같다. 그 회사가 진짜 대표의 사이즈만큼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두렵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그래도 내가 키운 베이비인데 만약에 내 그릇이 작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그만큼 성장을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되면 다음 사람은 넘겨줘야 될 텐데 내가 그런 거가 준비가 됐을까? 이런 것들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전문 경영인을 불러오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문 경영인이건 아니면 다른 뭐 방법이건 뭐 워낙 흔하게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 메타,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진짜 계속 끝없이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와 진짜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무거운 책임을 맡을수록 성장이 또 빠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사실 저도 점점 이제 무거운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들인데 교실에서 이제 로봇을 사용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아이들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그 로봇과 드론과 코딩에 느끼는 흥미와 관심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좀 차이가 있나요? 저희는 중고등학생이 메인 타겟이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흥미를 많이 가져 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중학생용이다 하면은 4학년, 5학년들 엄청 쓰려고 하고 고등학생용이다 그러면 중학생들 엄청 하고 싶어 하고 조금 더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거에 더 흥미를 많이 느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 아이들이 훨씬 좋아해요. 저희 팀은 되게 여자 엔지니어들을 많이 육성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테스팅도 많이 해보고 이랬는데 테스팅한 결론은 여자 선생님 롤모델이 가르칠 때 가장 효과가 높다 약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다고 느낄 때 훨씬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가고요. 남자보다 더 올라가네. 네, 훨씬. 남자애들은 배틀하는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한 2명 모이면 처음부터 어떻게든 배틀을 하려고 하고 다른 여자애들이 같은 반에서 같이 할 때 그게 전 최고일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남자애들은 그게 혹시 효과가 있나요? 같이 하는. 남자애들은 저희가 크게 신경은 안 썼어요. 왜냐면은 남자애들은 워낙 저희 거에 관심 많아 하고 되게 쉬워요. 리크루트 하기. 엔지니어링 남녀 비율이 대부분은 한 80대 20 이 정도고 그거를 일부러 조정하려는 학교들은 이제 50대 50까지 올라오고 이랬는데 남자 엔지니어들은 훨씬 많은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비율은 남자애들이 더 많고 조금 더 흥미를 많이 가져하고요. 확실히 기질의 차이가 있긴 있군요. 네네. 애초에 뭐 로봇에 관심을 떠나서 로봇에 관심을 갖고 나서 하고 싶어하는 행동도 네. 여자 아이들은 좀 더 의미가 있는 약간 미션을 찾고 이게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막 이런 쪽으로 좀 가면은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잡자마자 배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고 너무 재밌었던 게 사실 제가 생각을 안 해봤던 건데 이 롤모델이 중요하구나.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여성이면 여자 아이들이 더 관심을 있어 하는구나라는 것도 그것도 참 실험해보지 않았으면 못 알았을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대표님한테 함께 하는 게 남자애들에겐 큰 영향이 없었냐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 중에 여자들은 이야기와 공감으로 친해지고 남자들은 함께하는 행동과 액티비티로 친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티를 가면은 그 남녀의 발을 한번 봐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서로를 거의 향하고 있대요.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근데 남자들은 파티에서 다 이렇게 사선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것 같아요. 혹시 그게 남자한테도 영향이 있는지. 근데 사실 이미 너무나 잡자마자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하는 게 있으니까 기질이라는 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자 아이들의 관심을 더 이끌 수 있는 방법들은 확실히 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교육하는 기관들이 또 많이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네. 뭐 엔지니어링 꼭 답은 아니지만 그거 재밌게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는 게 교육기관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서 네. 이것도 제 개인적인 궁금한 질문인데요. 코딩 교육용 로봇을 만드시는 대표님은 본인 자녀분의 코딩 교육을 어떻게 접근하시는지가 궁금해서 혹시 그런 건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좀 코딩이나 엔지니어링 쪽으로 교육을 시켜주려고 노력하시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 애는 6살이라서 좀 아직 어리긴 한데 억지로 시키진 않는다. 일단 이거는 있었어요. 근데 되게 좋아해요. 딱 봐도 이과 성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한 4살부터는 한 것 같아요. 저희 걸로 그냥 막 갖고 놀고 이런 걸로. 근데 되게 좋아해서 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너무 일찍은 시작을 안 시키려고 해요. 지금 시작은 뭐 4살 때 하고 이랬었는데 그거에 대한 노출을 그렇게 많이 시키진 않고 있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가르쳤던 학생이 2학년이었었는데 지금 졸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학교. 근데 그 학생을 가르칠 때도 처음에는 자긴 죽어도 코딩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한 9학년 때 꽂혀가지고 코딩에 막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 쪽에선. 근데 오히려 되게 어렸을 땐 코딩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뭔가 어디서 틱오프가 돼서 번아웃이 오면서 딱 손 놓아버리고 이런 애들도 봤고 이래서 좀 장기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롱텀으로 생각하고 있죠, 저희 애는. 근데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은 게 이제 스포츠가 이제 고도화가 돼가잖아요. 점점 경쟁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에 시킨다고 생각하면은 완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완전 어렸을 때부터 코칭 계속 받고 퍼스널 트레이닝 받고 막 이렇게 이야기되고 접근되는 방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많이 최고 성공한 스포츠 스타들한테 인터뷰를 해봤을 때 정말 재밌는 게 멀티 스포츠 애슬리트들이 많아요. 다양한 스포츠를 어렸을 때 했던 운동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풋볼 시즌에는 풋볼하고 뭐 축구 시즌에는 축구하고 뭐 하키 시즌에는 하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장점은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이 알려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의 스포츠만 했을 때 겪을 수 없는 뭐 다양한 움직임을 하면서 다양한 운동신경이 개발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잘하다 보면은 초반에 느끼는 그런 힘듦과 잘 못했을 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의 감정이 많이 잊혀질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하면서 계속 겪게 되고 계속 깨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더 회복 탄력성도 늘어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피로를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에만 너무 몰입돼서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느 순간 즐길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고 더 리프레시가 계속 되니까 1년 내내 농구, 1년 내내 축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땐 축구했다가 농구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래 재밌게 행복하게 살려면 우울하지 않으려면 결국에 즐길 수 있는 게 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니까 낮에는 코딩하는 개발자 일을 하고 밤에는 팟캐스트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힘든 것도 있죠. 분명히 두 가지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근데 장점이 뭐가 있냐면 코딩이 안 되는 날 아니면 뭐 일해서 내가 오늘 좀 잘 못했다 아니면 오늘 뭐 좀 졸았다 난 진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팟캐스트라는 일이 있고 그냥 시간만 넣으면 또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 나오는 편집이라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하다 보면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좀 회복이 돼요. 그래도 나 좀 쓸모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애비뉴들, 다양한 길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의 스포츠만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날 안 풀리는 경기가 있고 그날 안 풀리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만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계속 더 높은 레벨 올라가다 보면 계속 깨지거든요. 더 잘하는 애가 있고 더 힘든 팀이 있고 그때 풀을 털어내고 이제 난 뭐 축구하면 되니까 이러고 축구하면서 또 이제 그게 털어내면 다시 돌아오면서 또 흐름이 타고 운이 좋고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면 거기서 많이 탈진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과 많은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이. 네, 그래서 그런 자존감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좀 느끼고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길들이 여러 있는 거 측면에서도 또 다양한 스포츠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꼭 이제 그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삶에서 또 다양한 분야가 있으면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생각한 거랑은 완전 의외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스포츠 스타들은 완전 하나 파가지고 그것만 했을 줄 알았는데 네. 좀 회복이 되고 그러는구나. 네네. 그래서 너무 놀라울 영상들이 많아요. 막 미식축구 선수들이 막 농구 엄청 잘하고. 네. 팻 스펜서이라는 로요일라 대학교 나와서 그 라크로스 대학리그 역사상 거의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두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역대급 재능이었는데 프로 라크로스 리그에 1라운드 1픽으로 뽑혔는데 이 친구가 그 프로 리그를 안 가고 그러니까 저 지금 나온 노스웨스턴 대학교 1부 리그 농구팀으로 들어가게 돼요. 석사를 해요. 노스웨스턴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저희 학교 근처 타겟에서 만나고 이제 눈이 뒤집어졌죠. 와, 팻 스펜서가 여기 있어? 역대급 선수가 거기 그냥 장 보고 있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 리그를 들어가서 꽤 잘했는데 그렇게 해서 유럽 리그로 가서 유럽 리그에서 한 3, 4년 뛰다가 NBA G리그에서 1, 2년 뛰고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번 NBA 로스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팻 스펜서라고 치면 나오는데 그 정도로 또 다양한 스포츠를 했던 친구랑 두 가지 프로리그에 뽑힐 정도면 되게 많고요. 지금 뭐 NFL의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쿼터백하고 있는 카일러 머리도 야구에서도 MLB에서도 상당히 높은 픽으로 1라운드 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받았던 친구고 패트릭 마홈스 지금의 캔자스시티 치프스에 있는 뭐 레전드 선수도 야구 했었고 사실 되게 많습니다. 얘기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혹시 뭐 자녀분들 중에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잡지 마시고 다양한 스포츠도 좀 경험해보게 하는 것도 좋긴 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좋은 팁을 네. 저 하나만 딱 시키려고 했거든요. 네. 애들이 요즘 너무 힘드니까.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인생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같은 것이나 꼭 지키려고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사실 때?
하는 거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좌우명이 You gotta believe it before you achieve it. 성과를 내기 전에 일단 무조건 믿어야 된다. 가능하다는 걸. 왜 그런 시크릿 이런 책에도 나오잖아요.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그걸 생각을 한 다음에 딱 그걸 할 수 있다고 계속 믿는 거죠. 계속 그거 믿고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 시크릿 책이 많이 팔린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가는 방향에 대한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하루하루 1%씩 계속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자세. 네, 가야 될 것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딱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딱 정해졌으면 그걸 계속 꾸준하게. 그럼 지금은 무엇을 믿고 계세요? 옛날부터 꿈이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진짜 장래희망 같은 거 적고 이랬을 때 약간 좋은 아빠 이런 거 적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있습니다. 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데피니션이 다르겠지만 저희 아빠가 사실 롤모델이기도 하고 제 아버지도 되게 젊으실 때 창업을 하셨거든요. 창업을 27살? 네, 그때 하시고 나중에 한국에서 상장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바쁘셨어요. 저는 모든 아빠가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 이렇게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안 드세요. 와, 계속 일하신 거네요. 17시간 막 이렇게. 네, 막 옆집에 되게 높은 뭐 현대자동차의 뭐 차장님이신가 이랬는데 저녁을 같이 드시길래 저는 그분이 실질자인 줄 알았거든요. 네. 원래 아빠는 주중엔 집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주말에는 항상 저희랑 놀아주셨어요. 딱 빨간 날은 쉰다? 그리고 그땐 가족에 올인한다. 그때 아빠랑 야구하고 막 이런 즐거웠던 기억들이나 막 같이 놀러 다니고 해외 다니고 이랬었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한 게 없으셨네요. 네. 주중엔 되게 바쁘셔서 못 뵀지만 아빠한테서 사랑을 못 받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게 주말에 딱 풀리 커밋 되셔가지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뭐 상장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도 좋게 이루셔서 저희가 뭐 부족하지 않게 자랐었고 가족이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는 스탠다드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또 크다 보니까 좋은 아빠가 되려면 또 좋은 남편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의 목표는 그거고 점점 그 데피니션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세대니까 그 전 세대보다는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스탠다드가 너무 높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좋은 아빠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경제적으로 풍요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재밌게 같이 놀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완전 빅티라서 이건 너무 힘든데 아이랑 공감해주고 같이 생각해주고 친구 같은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다행히 저랑 성향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디서플린이나 이렇게 아이를 가리키고 이러는 것들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좋은 길로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리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좀 실패도 많이 용납을 하면서 그 바운드를 좀 잘 셋업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주는 네, 그 샌드박스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 막 오은영 박사님이 너무 막 하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네, 거기 뭐 에피소드가 매주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일단 뭐 열심히 해보려고요. 뭐 어떻게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아들로서 했던 관찰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남는 건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강렬한 추억 몇 개. 돌이켜봤을 때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할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저랑 함께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고 그때도 이제 고민도 많으셨겠죠. 이게 얘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남는 거는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버님 본인도 그런 고민했던 거 기억을 못 하실 것도 많으실 거고. 제가 기억할 때 아버지의 기억 남는 모습들은 항상 사랑해 주신다. 그거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날 때도 이게 체벌, 훈육이라는 느낌이 들었지 구타라는 느낌은 절대 안 들었거든요. 그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거에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평소에 사랑해 주시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 상황이 왔을 때 잘 넘어갔던 것 같고 저랑 지금 너무 관계가 좋은데 아버지가 진짜 어렸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냥 딱 순간적으로 그냥 막 엄청 혼나가지고 막 제 핸드폰 뺏어가고 막 뭐 했을 때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그런 느낌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오은영 박사님도 그분은 정답에 근접한 걸 알고 계시고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알려주시는 거고 지금도 너무 좋은 아버지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좋은 남편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시고 계신가요? 그건 잘 몰라요. 네, 그거는 진짜 한참 먼 것 같아요, 아직. 네, 그거는 지금 일단 베이비 스텝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한솔님이 느끼실 때 성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방금 얘기한 답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스타트업이 좀 제 삶에 되게 크다 보니까 그거랑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저희 회사가 잘 될 때 제가 잘해서 된 줄 알았어요. 되게 생각해보니까 제 와이프도 결국엔 코파운더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그걸 너무 늦게 한 것 같아요. 되게 철이 늦게 든 것 같아요. 저는 스타트업 하면은 고생하는 게 당연하고 지금은 여기 있는데 이만큼 성장하면은 1년 뒤엔 여기 갈 거고 3년 뒤엔 여기 갈 거고 5년 뒤엔 여기 갈 거고 이게 저한테는 좀 보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그냥 모르는 분야를 제 비전은 제 머릿속에만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되게 낙천적인 것 같은 느낌만 듣는 거예요. 와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게 되게 고통스럽다는 거를 전혀 공감을 못 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 김승호 회장님 뭐 강연 이런 거 듣고 이러다 보면서 진짜 내가 되게 바보 같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 성공하는 삶이 저한테는 가정적인 거나 일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최대한 잘 유지를 하지? 이런 거가 항상 고민이 있고 그거를 두 개를 진짜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걸 정말 잘 하고 일적이건 가정적인 부분이건 둘 다 잘 하고 싶어요. 되게 일과 가정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업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충실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사업도 충실해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하나만 하기도 사실 힘든 것 같은데 맞죠. 그래가지고 밸런스 있게 둘 다 잘하면 결국에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닌가. 둘 다 하긴 힘드니까 어떨 때는 한 곳에 되게 집중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둘 다 잘 하고 싶죠. 개인적으로 롤모델이나 멘토 같은 분이 계실까요? 인생적으로는 아버지가 항상 많이 도와주셨고 가까이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필드에서 저희보다 한 3년 빠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 교육 쪽에서는 좀 유명한 제품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냥 최근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그분이 최근에는 멘토 역할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가장 도움됐던 조언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정리하기가 쉽진 않은데 만나서 얘기한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거는 되게 흔하고 진부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필드를 하다 보면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자꾸 그런 샤이니 포니 쫓아다니지 말고 화려한 상이나 그런 거 쫓지 말고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능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기능 하다가 내일은 이 기능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거 하자고 하니까 이거 하고 그걸 계속 쫓다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대표가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고 그 일에 묻혀서 산다는 건데 어쨌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에 묻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때는 zero fit에서 딱 쏙인이 돼서 하고 어떤 때는 1000km 위에서 보고 그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았고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거를 저희 상황에 딱 맞게 찝어가지고 얘기를 해준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제품 만드는 입장에서도 저희 회사가 이제 B2B 소프트웨어에서 AI를 사용하는 선도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 키워드들 막 폭발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와 이게 된다고? 기능들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되는데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플래시하고 그렇게 보여주기 좋은 것들도 다 좋은데 결국 사용자에게 집중해서 커스터머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할 기능은 무엇이고 얼만큼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밸런스가 잡히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 와중에 항상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저희 회사 제일 넘버원 모토가 커스터머 포커스거든요. 고객에게 집중하는 거. 근데 그걸 거의 혈안적으로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 엔지니어도 커스터머 관련된 문제 있으면 그게 어떤 피처든 최우선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가봐주는 게 또 그런 모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의 역할도 확실히 그런 게 있겠지만 업무하는 사람들도 항상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분, 뭐 멘토나 이런 분 말씀하시려고 하시다가 제가 잘랐던 것 같은데. 네. 말씀 나누는 분들 말고 뭐 유튜브나 블로그로도 많이 보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뭐 매번 바뀌긴 하는데. 지금 꽂히셨거나 아니면 돌이켜보셨을 때 제일 큰 영향받은 인물이나 매체, 영상물 이런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 나발 라비칸트. 네,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거기 많이 봐요. 그 Almanac of 나발 라비칸트라는 책 아시나요? 지금 사서 다음 걸로 읽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게 알고 보니까 라비칸트가 쓴 게 아니고 네, 다른 블로그 막 이런 거 하시는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한 곳에서 보고 싶다 해서 다 모아가지고 이 팟캐스트, 영상 매체, 막 기사 이런 것들 나와서 다 짜집기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알메낙이라고 네, 모음서 같은. 근데 저도 다 읽진 못했는데 그냥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고 이 팟캐스트 시작하는데도 되게 큰 영향이 돼가지고 남들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를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일로 안 느끼는 건 이런 재밌는 깊은 대화 나누는 거고 그래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고 너무 잘 시작했다는 생각 많이 들죠. 근데 이제 그때 몰랐던 거는 이 작업에서 97%의 시간은 편집에 쓰인다는 거를 몰랐고 그건 제가 일로 느끼는데 네, 근데 이제 이미 언덕에서 스노우볼을 굴렀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버 라비칸트 너무 좋죠. 멘토분 누구세요? 저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존재를 모르는 멘토들이 이 온라인상에 너무 많지만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많이 의지하고 도움 받고 청하는 분은 저희 주인공들의 이야기 6편에 나왔던 박원재 대표님, 네, 그 아트 갤러리 운영하시고 동시에 스타트업 하시는 분. 그분은 이번에도 겨울에 한국 들어갈 때 약속 잡았는데 저희 뭐 대화 주제는 뭐 정말 방대해서 이번에는 아마 종교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좀 궁금한 게 좀 생겨가지고 제가 믿고 있는 명제가 생기던지 아니면 생각이 생기던지 이러면 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분이고 항상 얘기할 때마다 진부한 이야기보다 막 답을 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을 던져주시는 편이라 저한테는 제일 그래도 영향 많이 준 분인 것 같아요. 네. 유튜브나 아니면 유튜브로는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조던 피터슨 교수예요. 네. 좀 의외인데요? 그런가요? 생각보다? 네.
제가 이제 아는 형과 또 얘기하면서 이거를 좀 다르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조던 피터슨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모르는 행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행보들이나 생각해보니까 조던 피터슨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그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12 Rules for Life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메신저를 너무 쫓다 보면은 메시지가 결국 중요한 건데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죠. 예,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가장 많이 유일하게 한 4번 정도 읽은 책이고 지인들 안 읽은 분 있으면 항상 선물해주는 책인데 예, 저에게는 정말 큰 영향을 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멘토분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더 어리신 분들,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은 것도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가려는 거에 한 5년, 10년 빠른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나이대, 예를 들면 대학생이라고 치면 대학생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막 고민하고 해봤자 그냥 거기에 대한 고민에 거기서 거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5년 빠른 분, 10년 빠른 분 하면은 고민의 주제 자체가 달라지고 전 항상 취직에 치트키는 링크드인을 먼저 보고 거기서 롤모델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백트랙 해가지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주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학년에서 이렇게 인턴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코딩을 몰라 이러면 결국에 쭉쭉쭉 멘붕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4학년 끝나고 나서 구글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3학년 서머 때는 최소한 구글에서 인턴을 해야 되는데 구글에서 인턴을 하려고 하면 2학년 때는 거기서 뭐 한 티어 정도 낮은 데서 인턴을 해야 구글의 인턴이 될 거고 근데 그 티어에 낮은 데 가서도 또 프로젝트 같은 거를 뭘 했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1학년 서머 때도 맞습니다. 그냥 뭐 다른 데서 뭐 잡일이라도 좀 했어야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거를 고민하는 시기가 3학년 때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하이스쿨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일단 하이스쿨에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일단 링크드인부터 만들고 너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고 쿨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15분 정도 그 사람의 잡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너에 대한 고민을 물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답을 안 올 수도 있으니까 한 30명 물어봐라. 그 사람들이 너가 30명한테 보냈을지 1명한테 보냈을지 모를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패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 하는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또 7편에 나왔던 지우 그 식당 하는 그 친구 지금 2000년생이거든요. 그 친구랑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어린 나이가 단점도 있는데 확실히 또 장점이 있다. 뭘 하든 귀엽게 봐주고 뭘 하든 도와주고 싶어 하고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고등학생, 중학생한테 갑자기 링크드인으로 메시지가 온다고 생각하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다 도와주고 싶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실히 활용하면 좋겠네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마다 고민하는 게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텀을 두고 다른 멘토분의 다른 시각을 들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팟캐스트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이면 학교 다니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방과후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각자 부분에서 또 다양한 멘토들을 갖게 되면은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원재 형님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웠고 좋지만 말씀하셨던 제가 가고 싶은 길에 5년, 10년보다 더 앞서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그 공백을 저는 좀 안 그래도 느끼고 있었고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 말 들으니까 좀 더 다양한 연령대의 멘토님들을 만나보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너무 좋은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테마로 몇 개 정하자면은 뭐 일단 눈뭉치를 만든 다음에 그냥 굴려라.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믿고 그냥 조금씩 1%씩 진화하자.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런 와중에 또 대표님의 좀 낙천적이고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그냥 내 할 일 하는 그런 묵묵함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냥 기회를 기다리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가 네트워킹 기회를 만들자,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어야 될 텐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좋은 남편의 정의는 아직 베이비 스테이스로 가고 있다 그 파트가. 네, 제 생각에는 저는 좋은 남편이 되는 걸 열심히 연구하고 제가 아까 주영이한테 잠깐 힌트를 줬는데 팟캐스트 어쨌든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롤모델이 있으실 거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잘하실 것 같고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들하고 대등하게 된 날이 보면서 와 진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안 닿을 것 같은 그런 걸 텐데 그런 순간이 올 때 되게 짜릿한 것 같아요. 뭐 많은 레벨이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크게 잘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프님이 이제 이거의 위험성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일에 잠식되면 안 된다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너무 바쁘니까 그 쓸데없는 고민을 할 캐파시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막 엄청 잘하는 에피소드인가 지금 내가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나게 너무 바쁩니다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스테이지에 맞게 어드바이스가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초기 때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꾸준히 일을 딱 거기에 속틴이 돼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매니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굴러가는데 맞습니다. 되게 당연한 고민인 것 같고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거에 대한 좀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일단 굴려놨으니까 계속 굴리자 그냥. 계속 굴리고 그 시기에 맞게 또 조정하고 근데 핵심은 그냥 잡생각 안 하고 고민 많이 안 하고 일단 하는 그냥 just do it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네. 네, 약간 이렇게 오늘 주인공들의 이야기 18번째 에피소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드리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